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친정을 무시하면서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한없이 양이 되는 것도 모자라 불나방까지 되려고 하는 남편과 이번에 이혼을 한 40세 여성입니다. 광역시에서만 살던 남편은 시골에서 큰 저를 그리고 시골에 있는 저희 친정을 무시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근히 저와 제 친정을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더라고요. 시골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고 추레하고 교양이 없다나?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이 시골에서 축산 농장을 하는데 사실 중소규모예요. 소가 50마리 정도 되죠. 처음에 남편은 저희 친정이 소를 키운다니까 분홍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서 어찌나 실망하던지 저에게 이건 사기 결혼 수준이라고 하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그래봤자 시댁보다 잘 살아요. 언제나 그랬죠. 그건 남편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 뒤에서 그렇게 욕하면서도 저희 친정에 알랑방구를 끼웠겠죠. 남편의 본색을 알게 되니 그 못된 마음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더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알량한 마음에 속고 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봐서라도 남편의 못된 마음을 멈춰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장 약점인 돈으로 남편을 괴롭히고 이혼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에서 대대로 축산 농장을 하는 집안의 딸, 장녀로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농장을 했어요. 한때는 소를 200마리 넘게 소유한 큰 농장이었지만 구제역의 여파로 지금은 겨우 소 50마리로 농장이 유지되고 있어요. 더욱이 저희 아빠는 농장을 운영하면서 구제역 피해만 3번을 봤어요. 게다가 한우값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고 사료값 등의 유지비는 치솟고 있어서 저희 가족은 지금 현재로서는 50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딱 하나 아빠가 축산 농장을 해서 미웠던 순간이 있어요. 때는 2011년인데요. 그때 구제역이 있었죠. 타격이 컸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가는 길에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 못 주게 생겼다. 다음 학기만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도 못 줄 수도 있겠구나. 전화를 받자마자 그 말을 하는데 맨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는데 아빠는 그런데도 계속 말을 했어요. 어차피 여자는 대학을 가도 별 의미가 없어.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다 보면 일과는 멀어지는 게 여자의 삶이야. 그래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학생활 경험했으면 되잖니? 아빠도 너한테 쏟아부은 등록금 다 너한테 경험을 준 비용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알겠지? 그럼 저는 앞으로 뭐 하라고요? 일단 농장 와서 농장 일부터 해라. 일하다 보면 아빠가 괜찮은 신랑감 찾아줄 테니까. 그러니 이번 학기만 다니고 고향으로 내려와. 농장 사정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 너는 뉴스도 못 봤니? 사방에서 난리다. 이번에 우리가 잃은 소만 몇 마리인 줄 아니?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다 내보내야 할 것 같으니 내려와서 일손 좀 도와. 아빠가 냉정하게 전화를 끊은 뒤에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사연을 들은 친구가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자고 해서 그 해부터 준비했어요. 아빠가 한 말에 반감이 들어 집에는 내려가지 않았고 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친구의 부모님이 집에 같이 살 수 있게 해줬어요. 돈 안 내고 하숙을 한 셈이죠. 지금도 그 친구에게 여전히 고마워요. 물론 그 친구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번 치르고 결국 군무원 시험으로 종목을 바꿨지만 3년 내내 같이 공부하면서 의지가 많이 되었어요. 더욱이 3년째 공부하던 해에 친구도 군무원 시험에 붙고 저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애는 유난히 뜻깊죠.
지금도요. 저는 시험에 합격한 뒤에 친구 부모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부동산에 취직해 받은 첫 월급으로 친구 부모님에게 코스로 나오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친구의 집에서 신세를 진 것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안순간부터 매달 생활비를 보내셨대요. 그걸 친구 부모님이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말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빈이 앞날은 꽃으로 가득할 거야. 그렇게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도 있고 우리처럼 너를 예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너의 앞날을 우리가 많이 응원한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저는 부적처럼 삼았어요. 그러니 정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빨리 적응했고 보람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 사람을 찾아 결혼도 했죠. 남편은 같은 공인중개사로 첫 직장에서 만났어요. 제 사수였죠. 사수인 남편은 저에게 실무뿐만 아니라 직장 분위기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자기가 신입일 때 작성한 노트들을 보여주며 살뜰히 저를 가르쳤죠. 저는 다정한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남편은 제가 말을 하면 끝까지 듣고 설명하고 대답해줬죠.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랬지만 저는 그 모습이 다정하다고 느꼈어요. 게다가 남편은 인사성도 밝고 오는 손님들에게 매우 친절했어요. 특히나 어른들에게 잘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부여된 일이 많았어요. 공인중개사로서 일할 뿐만 아니라 막내가 아닌데도 탕비실 비품 관리와 회식 총무 등 다양한 집안일을 했죠. 그런데도 불평불만 없이 일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좋아하게 되었죠. 하지만 사내 연애는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하나 하다가 남편과 연애를 하기 위해 이직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직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죠.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년 동안 제 마음은 식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송별회 때 남편에게 고백을 했어요. 남편은 얼떨떨하게 반응하더니 일주일 있다가 고백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컸어요. 같은 업종이어서 고민하는 게 같았고 이야기가 잘 통했죠.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제게 연애 1년 만에 프로포즈를 했겠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예스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프로포즈를 승낙했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오늘같이 좋은 날에 왜 울상이야? 왜? 내가 너무 기뻐하지 않았나? 나 기쁜데 알잖아. 나 원래 티 안 나는 거. 알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뭔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 설마 빚이라도 있어? 빚이야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얼마 안 돼서 내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데 사실은 뭐 긴장되게 왜 그래?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집에 엄마만 있어. 아버지는 안 계시고. 이혼하셨어? 아니, 나 1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아버지가 3교대 근무하셨는데 방근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 아버지가 일했던 공장에서 우리 집까지 지름길이 있어. 산길인데 구불구불하고 어둡고 그래. 근데 하필 아버지 앞에 음주운전 차량이 오고 있었고 그대로 사고가 났어. 그랬구나. 그래서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아버지는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중환자실에 2주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때 아버지가 아직도 눈앞에 훤해. 눈을 제대로 못 감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꾸 말했어. 괜찮다고. 내가 우리 가족 다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결국 눈을 감으셨지. 그런데 그때 자기는 고작 15살이었잖아. 아, 지금 어머님이 터미널에서 하시는 분식집으로 생계 유지한 거야?
아니, 그때 엄마는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했어. 하루에 4시간이었고, 그때 시급으로 우리 셋을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했지.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아버지 사망보험금이랑 합의금으로 가게를 내고 싶어 했어. 그리고 마침 반찬 가게 사장이 엄마한테 터미널에서 분식집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리를 내놓았으니 해보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지. 그럼 거기서 본 돈으로 새 남매를 키우신 거네? 그 돈으로 우리 셋을 키운 거지. 물론 모두 대학을 보내지 못했지만 나도 직장 얻어서 결혼할 거고 둘째도 결혼했고 셋째는 뭐 전문대라도 졸업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반이라도 성공한 거지. 그래, 자기는 어린 나이에 살 길 찾을 방벌이 하고 있고 동생들도 하나는 결혼했고 하나는 전문대 졸업해서 이제 직장만 구하면 되니까 어머님 정말 고생하셨겠다. 이제 자기가 효도만 하면 되겠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어머님한테 정말 잘하자. 혼자 계셔서 얼마나 외로우실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왜 좋은 날에 울고 그래? 고마워. 그런 말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은 이내 눈물을 보였고 저는 남편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겠다고 그러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넘어야 할 산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아빠가 반대를 했어요.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살면서 아빠가 제 결혼을 반대할 거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빠는 정말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아들만 사람 취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너무 심한 말 같으니 자식 취급이라고 할게요. 아빠는 아들만 자식 취급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딸은 뭐든 시키고 아들은 뭐든 안 시키는 건 기본이었고요. 제가 대학을 중퇴했을 때도 보셨잖아요. 딸은 여자는 어차피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 일과 멀어질 거니 대학은 안 나와도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말은 아빠가 제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들었던 말이에요. 정말 지독할 정도로 들었죠. 심지어 아빠는 제가 공부한 노트나 문제집을 마당에 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나 문제집 참고서를 방 안 어딘가에 숨겨놓곤 했죠. 그리고 제가 대학을 중퇴했을 때 거기엔 숨겨진 사실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이 구제역으로 힘들 때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2살 어린 남동생도 대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남동생에게는 대학을 중퇴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학시키고 군대로 보냈죠. 그리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남동생이 눈치가 좀 없는 편인데 남동생이 제대하던 날에 저도 본가에 내려가서 저희 가족끼리 밥을 먹었어요. 그때 남동생이 묻더라고요. 누나, 대학교 중퇴했다며. 이제껏 낸 등록금 아깝게 왜 그랬어? 아무리 여자여도 요즘 시대에 먹고 살려면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하는 건데. 박사는 아니어도 학사는 되어야 뽑아주지. 안 그러면 택도 없을걸? 지금 누나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한다고 했지. 지금 2번 떨어진 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붙어봤자 나중에 취업할 때 되면 대졸인 애들 뽑는다니까? 나한테는 맨날 똑 부러져라 하더니.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남자라고 뭐 다를 줄 알아?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아. 둘 다 고졸이면 남자를 더 뽑을 것 같지? 그건 어디서 배워먹은 자신감이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고졸이야? 나 휴학한 거지 중퇴 안 했는데? 남동생의 말에 놀라 부모님을 쳐다보자 부모님은 제 눈을 피했어요. 눈치도 없는 남동생은 계속 저보고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누나 진짜 대학 중퇴한 거 후회할 거야. 그럴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다니질 말든지. 돈 아깝다 아까워. 친구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 집 구석에서 여자는 심부름꾼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유년 시절을 떠올렸죠. 제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학원은 남동생만 다녔어요. 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방과후 교실만 다녔죠.
그리고 저는 무거운 세찬 바구니를 들고 아빠에게 가는데 남동생은 마루에 누워서 선풍기 바람을 쐬며 누워있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남동생은 집에서 하는 일이 놀고 먹고 자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동생을 시키기라도 하면 아빠의 불효령이 떨어졌어요. 어딜 장남 장손한테 그런 걸 시켜? 귀하디 귀한 남동생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부터 아빠를 따라 농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남동생은 거기서 성실하게 배우지 않았죠. 커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동생은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일을 하는 척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농고, 농대를 나와 지금은 대규모 축산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엔 아빠가 나이가 들어 농장 일을 못하게 되면 물려받기로 되어 있죠. 아빠에겐 그게 중요했어요. 이 농장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이 중요했어요. 그러니 저는 아빠가 그 당시 제 결혼을 반대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상견례 전에 저희 남편이 친정 식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뒤에 제가 하루 더 친정에 있겠다고 해서 친정에 도착했어요. 나는 반대다. 뭘 반대해요? 네 결혼 반대라고.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밥도 잘 먹어놓고서. 내가 너를 부족하게 키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근본도 없는 것을 데리고 와? 근본이 없다뇨. 저 지금 아빠가 하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언제는 여자는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면 그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자는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면 그만이지.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런 놈을 데리고 와서는 결혼한다고 그래? 그런 놈이라니. 대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나는 네가 완벽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이 큰 놈이랑 결혼하길 바란다. 그런데 그 놈은 아버지 없는 놈 아니냐? 아버지가 없든 어머니가 없든 없다는 건 부족하다는 거고 아들한테 무조건 아버지가 필요해. 자꾸 놈놈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결정해요? 그 사람이 자기 아빠 죽인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아빠는 그런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상처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편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저보다 나을 수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 일도 잘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좋아요. 누구도 싫어하지 않고 모난 구석 없어요. 그리고 모자란 구석이 있다면 그건 제가 채워주면 그만이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어쩜 말을 그렇게 해요? 네가 무슨 수로 그걸 채워? 네가 뭐가 된다고? 그리고 난 고졸인 것도 마음에 안 든다. 남자가 고졸밖에 안 되어서 무슨 한 가정이 가장이 된다는 거야.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아빠, 나도 고졸이에요. 아빠가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저 평생토록 아빠 아들이랑 차별당하면서 살았어요. 아빠한테 미움받진 않았지만 자식 대우받은 적 없다고요. 그래서 저 고졸이잖아요. 아빠는 솔직히 그 사람이 고졸이라고 무시할 자격 없어요. 적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대학 포기하고 곧바로 일한 거예요. 일하면서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된 거고요. 제가 고졸이 된 이유랑 그 사람의 이유는 달라요. 제가 더 부끄러운 거예요. 아빠가 부끄러워야 하는 일이라고요. 뭐? 부끄러워? 그럼 그놈은 자랑스럽냐? 못 살아서 가난해서 고졸인 게 자랑스러워? 군대도 전시근로자라며? 그럼 군 면제 수준인데 내가 창피해서? 부끄러운 건 이런 걸 보고 부끄럽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얼마나 가난했으면 군대를 면제받아? 남자로서 쪽팔린 일이다. 지금 아빠가 해병대 나왔다고 유세 부리는 거죠? 아빠 맨날 그러잖아요. 지루한 해병대 이야기. 가족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하고. 저 장시자 안에 든 해병대 물품은 대체 언제 버릴 건데요? 저게 무슨 소용이나 있어요? 해병대 나왔다고 돈이라도 더 준대요? 그건 돈으로 따질 가치가 아니야. 지금 돈돈거리는 건 아빠라고요. 저희 부녀는 한참이나 싸우다가 결론을 짓지 못했고 저는 막무가내로 남편과 집을 합쳐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혼 준비를 했죠.
결혼식 전날까지 아빠에겐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내가 좋게 보이도록 노력하마.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웃으면서 해야지. 그렇게 저희 부녀는 극적으로 화해했고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나 반대했을 때 그만뒀어야 했어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했어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 눈에는 훤히 보인다는 말이요. 그 말을 떠올렸어야 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자린고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거지근성이 있더라고요. 연애를 할 때 밥을 먹잖아요. 제가 입이 좀 짧은 편인데 제가 남긴 걸 남편이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남편도 대식가가 아닌데 말이에요. 그걸 알긴 했는데 결혼을 하니 이제 그걸 꾸짖더라고요. 너 이 쌀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는 줄 알아? 이건 어떻고 이건 또 어떻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쉽게 넘겨? 정말 사치스럽다. 이 식사 인당 12,000원 하는 데야. 그런데 다 먹지는 못할 망정 배가 부르다고 남겨? 너 부자야?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못 모아. 그리고 내가 형광등 낮에 켜지 말라고 했지. 부엌을 켜든 겨실을 켜든 한국만 키라고 했는데 어제 내가 퇴근하고 오니까 다 켜져 있더라? 어제 비 왔잖아. 그래서 어두워서 그랬지. 비가 오든 안 오든 그건 상관없는 거야. 좀 어둡게 지내면 되지. 네가 집에서 책을 읽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 말 나온 김에 이것도 말하자. 제발 샤워 10분 이상 하지 말라고. 대체 왜 그래? 뭘 얼마나 꼼꼼하게 씻는다고 10분이 넘게 걸려. 그리고 너 솔직히 말해. 물 틀어놓고 씻지. 머리 감을 땐 물 꺼놓고 씻으라니까. 수도꼭지에서 1초에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알아? 내가 무슨 샤워를 얼마나 오래 한다고 그래. 설마 내가 씻는 거 시간 쟀어? 당연하지. 항상 15분 넘기는 거 내가 확인했으니까. 다음부터 그러면 그냥 불 꺼버릴 줄 알아. 자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건 뭐야? 휴지며 물티슈며. 아직 떨어질 때 안 됐는데? 메모지랑 볼펜은 집에도 많고. 믹스커피는 먹지도 않으면서 왜 사왔어? 사온 거 아니야. 회사에서 가져왔어. 뭐? 회사에서? 그럼 비품을 몰래 가져왔단 말이야? 그러다 걸리면 어쩌려고. 조금씩 가져오면 티 안 나.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데 뭘. 그리고 고참이 이런 잡일하는데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이렇게 하려고 이제껏 자기가 관리한다고 한 건 아니지? 겸사겸사지. 나처럼 꼼꼼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어딨어. 게다가 난 경비도 줄인다고. 그러니까 회사는 싸고 꼼꼼하게 관리해서 좋고 나는 조금씩 내 살림에 보탤 수 있으니까 좋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것도 엄연한 횡령이야. 그것 가지고 횡령은 무슨.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집에 사는 거야. 이런 집이면 뭐해? 어차피 전세인데. 그래, 그 전세금에 뭐 보태준 거라도 있어? 다 내 돈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머님 사는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잖아. 그건 자기 집이니까. 그럼 우리 엄마랑 동생은 어쩌고. 그 집 자기 집이 아니야? 자기가 산 집인데 왜 자기가 안 살고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사냐고. 말이 안 되잖아. 덕분에 우리는 생돈 들여서 전세 얻어서 살고 있는데 무슨 이런 집이야. 우리 집도 아닌데 뻐겨서 뭐해. 게다가 자기는 어머님한테 집세도 안 받고. 그 이야기는 끝난 거 아니야? 네 말대로 내 집이니까 집세를 받든 안 받든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듣자 하니까 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시누이한테 너무한다? 그렇다고 우리 엄마 동생이 너한테 시자 대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가족이 너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명품 백을 사달라고 하니 네가 10월대에 시자도 경험 안 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생활비 올려달라고 하면 매번 돈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 솔직히 둘이 먹고 지내는데 그걸 30만 원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게다가 거기서 내 휴대폰 요금까지 내면 그냥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휴대폰 요금 낮추라니까. 너 가끔 보면 너무 사치스러워. 다른 데에서 물어봐도 나 휴대폰 요금 적게 내는 편이고
나 정도면 검소해. 자기가 너무 유별난 거라고. 그리고 시월드? 집 현관 비밀번호 알려줘야, 명품백 정도 사줘야 시월드야? 자기는 우리 친정 가면 손님이지. 난 시댁 가면 설거지 해야 하고 반찬도 나르고. 그런데도 맨 끝에 앉아서 겨우 밥 먹고 들어와.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하면 자기 어떻게 하지? 돼지도 아니고 그만 먹으려고 타박하지. 그런데 요즘 어때? 일주일에 일주일을 시댁을 가잖아. 그런데도 이게 시월드가 아니야? 겨우 그런 거 하는 게 무슨 시월드야. 정말 네가 진정한 시월드를 모르는구나. 그런 자기는 얼마나 아는데? 며느리도 아니면서 자기가 시월드를 어떻게 알아? 난 주변에서 듣는 지식이 있으니까. 꼴에 그 지식이 뭐라고. 원래 숨 막히는 건 폭력이 아니라 침묵이야. 아, 그래 하나 있네. 내가 종종 어머님이랑 아가씨 운전기사 하지. 그건 시월드 맞지? 아니지. 그건 시어머니 시누이랑 하는 데이트? 그럼 자기는 이제껏 같이 쇼핑 가고 같이 밥 먹고 카페 가는 걸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게 더 충격인데? 그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한 달에 2번 가는 여행에서도 난 빼줘. 무거운 짐은 내가 다 들고 운전도 자기랑 나랑 둘이서만 번갈아 하고. 무슨 3명의 공주를 모시는 두 하인도 아니고. 아, 맞지. 공주님들 맞지. 경비도 안 내니까. 안 그래? 그렇게 저와 저희 남편은 시댁 문제로 신혼 초 자주 다퉜어요. 하지만 늘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감정이 상한 채로 지쳐서 싸움을 끝냈어요. 그리고 멋쩍게 일어나 아침을 먹는 것을 반복했죠. 그리고 이런 식이면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제가 생각할 때 임신 사실을 확인했어요. 처음엔 지울까도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 그게 낫겠다고 생각도 했죠. 그건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재정 상황이면 아이 키우기 힘들어.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의외로 양가 어른들이 저희 부부의 이혼을 반대했어요. 아이가 있는데 이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그 앞에서 차마 지을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잘 키워서 잘 살아보자고 약속했죠. 처음에 남편은 잘해줬어요. 부은 다리도 주물러주고 제가 끙끙거리며 잘 때 벌떡 일어나 괜찮냐고 묻기도 하고요. 언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두를 사오더라고요. 그리고 산부인과도 같이 갔어요. 무턱대고 아이 성별을 묻더니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하자 실망했죠. 그 모습도 웃겼어요.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검사한 결과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좋아하며 곧장 친정으로 갔어요. 그 당시 남편은 제 친정에도 잘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명절 외엔 가지도 않더니 제가 임신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저를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뭘 이렇게 자주 내려가? 자기 피곤하지도 않아? 피곤하지. 그래도 자기가 나보다 더 피곤하지 않겠어? 우리 자두도 데리고 있는데. 자두? 웬 자두야? 자기가 임신하고부터 자두를 잘 먹으니까 자두라고 하자. 물론 아들이라 안 어울리지만 아니면 장군이 어때? 장군이 되라는 뜻으로. 마음대로 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러. 그런데 이제는 너무 무리하게 친정 가지 않아도 돼. 안 그래도 3달 뒤엔 안 그러려고. 의사 선생님도 그랬잖아. 이제 장거리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전주까진 자주 갈 거야. 자기 본가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우선 아니겠어? 그리고 남편은 친정에 가면 저희 친정 부모님 비위를 잘 맞춰주었어요. 평소에는 시골 사람들이라며 조금 불편해했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가 주는 김치도 억지로 받아먹는 게 눈에 보였고 아빠와 대화를 할 때도 엇박자였어요. 가끔 날카롭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그랬죠. 하지만 그때는 유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좋아했어요. 애 아빠가 될 거라 사람이 변하나 보다. 나는 지금 장서방이 좋다. 살갑고 자르고. 이래도 부부 사이에 애가 있어야 하는 거야.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식구가 된 것 같구나. 그렇게 저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는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를 했고
거기까지 남편이 데려다 줬어요. 3주 동안 친정엄마의 극진한 산후조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복직했어요. 아이는 그의 이혼한 큰 시누이에게 맡겼어요. 남편이 그러자고 했거든요. 바로 복직할 수 있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재정 상황이 빠듯해서 나는 자기만 괜찮으면 바로 복직했으면 좋겠거든. 아이는 걱정 마. 내 동생이 전에 유치원에서 일했잖아. 물론 보조교사로 일했던 거지만 충분히 케어 잘할 거야. 아, 맞다 그랬지? 전교사 자격증 준비하다가 결혼했다고 들은 것 같네. 그런데 쉰지 오래됐는데 괜찮을까? 아직 아기인데. 육아휴직 기간 좀 남았으니까 조금 있다가 맡겨도 되지 않을까?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지금 빠듯하다고. 그동안 혼자 벌어서 여유 없어. 저는 남편의 말이 내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큰 시누이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양육권도 같이 못할 뿐 아니라 위자료를 2천만 원이나 상대에게 줘야 했거든요.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해서 더더욱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친정엄마도 근처에 없고 그래서 저는 큰 시누이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큰 시누이에게 월급을 주라고 말하며 제 생활비에서 50만 원을 더 주었어요. 그렇게 큰 시누이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봐주었어요. 솔직히 그 이후에도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더는 큰 시누이에게 맡기지 못하게 되었죠. 남편이 큰 시누이를 집으로 데려와 종일 아이를 맡기는 게 어떠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는 편이 자기한테도 아이한테도 좋지 않겠어? 자기도 봐왔잖아. 내 동생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애야. 우리 아들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완벽하게 우리 동생 때문이라고. 알아. 나도 인정해. 아가씨가 아이 잘 봐주는 거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같이 살 수는 없어. 나 자기가 아가씨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 알아. 아가씨 보증금 다 까먹었다며?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이거 하나야? 솔직히 아가씨 지금 제대로 버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아들 돌봐주고 받는 돈 말고는 없잖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해.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건 좋은 방법 같지 않아. 오히려 아가씨를 더 망칠 거라고. 그냥 자기가 데리고 오는 게 싫은 거잖아. 내 동생이 불쌍하다. 나 때문에 이런 새언니 만나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자기는 정말 우리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어리디 어린 21살에 10살이나 많은 남자랑 결혼해 애 셋 낳고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고작 다른 남자랑 연락 한 번 했다고 이혼당하고 양육권 뺏기고 위자료 주고 못되고 치사한 놈이지. 그렇게까지 줄 필요 없었는데 그 자식이 돈 많다고 쇼를 만든 거라고. 남편이 씩씩거리며 열을 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큰 시누이에게 월급을 더 주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자기가 동생한테 월급을 더 주든지. 얼마나? 한 300만 원? 웃기지도 않아. 어떻게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 그게 어느 나라 계산법이야. 내가 미안해서 그래. 막내한테는 월에 100만 원씩 주는데 50만 원밖에 못 줘서. 뭐? 막내 아가씨한테 100만 원을 준다고? 매달? 그건 몰랐는데. 막내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 정도 줬어. 사실 시세 따지면 더 줘야 하는데. 참, 우리 동생이 오빠 잘못 만나서 고생하네. 막내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둘째도 고생하겠네. 왜 내 탓을 하는 걸로 들리지? 내가 분명 결혼 전에 말했지. 우리 집엔 아버지가 없고 나뿐이어서 내가 가장 노릇해야 했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뭐? 그리고 자기가 내 와이프가 된 이상 이 역할에 협조해야 해. 그래서 말인데 자기 유산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유산이라니? 얼마 전에 천안 일 그만둔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농장일 배운다고. 그런데? 그러면 농장을 안 팔고 주겠다는 소린데 나는 그 대도 않는 농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남은 재산이 얼마나 있어? 나도 모르지. 그럼 농장을 처남이 다 관리해야 돼. 지분을 나눠. 그래도 자식인데 안 그래?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우리 아들 이야기해. 손자잖아.
손자한테는 한 푼도 안 물려줄 거냐고. 그래. 어차피 처남은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으니까. 자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충 사이즈 보고 대출 좀 받아서 우리 건물 하나 매입하자. 그리고 그 건물 꼭대기에 우리가 살고 1층에 엄마 가게 내주고 자기가 싫다고 하니까 우리 동생 살게 한 칸 비워두고 그럼 되겠지? 다음에 갈 때 내가 말해봐야겠어. 남편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웃었어요. 저는 그 꼴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희 친정에 1,500만 원을 보냈어요. 적금을 깨서요. 사실 그쯤에 저희 친정 소 외양간에 문제가 생겨서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거든요. 친정에서 외양간 고치는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돈을 들인 거죠.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역시나 남편이 노발대발 하더군요. 돈이 썩었냐? 뭐하러 쓸데없는 짓을 해? 아니 왜 밑빠진 독에 자꾸 물을 부냐고. 축산농장 앞으로 계속 하향세일 거야. 결국엔 문 닫고 부지 파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짓을 왜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팔라고 하지. 팔고 돈으로 달라고 하지. 바보도 아니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그게 어떻게 쓸데없는 짓이야. 우리 아빠 생계인데. 그리고 소는 찾았어 얼마 전에. 농고 다니는 애들 5명이 찾아줬어. 얼마나 기특해. 농고 다니는 애들이라 소 기표에 있는 1억 번호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다더라. 그래서 아빠가 고마워서 크게 보답하고 싶어 하길래 1억 보내라고 했어. 뭐? 1억? 1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아니 어차피 고등학생들이라며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대체 어떻게 해서 1억이 나온 건데? 각자 1,00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거야. 앞으로 우리 농업을 살릴 애들인데. 그래서 나도 4,000만 원 보탰어. 자기가 내 월급 잘 관리해줘서 돈이 많이 모였더라? 아니 지금 내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 거야? 아니지 우리 통장이지. 게다가 그건 내 월급 관리하는 통장이니까 내 통장 아닌가?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어디서 내 돈을 자꾸 쓸데없는 데에 써. 아깝다 아까워. 어차피 딸이라 유산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신경 안 쓰는데 아무튼 고마워. 덕분에 나도 효도하네. 제가 뻔뻔하게 나오자 남편은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음 날 친정으로 가자고 했어요. 친정에 가더니 아빠에게 다짜고짜 제가 친정해준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죠. 그건 이미 다 쓰고 없는데? 외양간은 진작 고쳤고 보상도 다 했어. 아니 그걸 벌써 했어요? 매사 그렇게 느릿느릿하더니 왜 그런 건 이렇게 빨리 했어요? 그거 제 동의 없이 따님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주세요. 아니면 유산이라도 제대로 주시든가요. 자네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유산이라니 벌써 죽으라고 제사 지내는 건가? 언제는 장인어른 오래 사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그게 다 부였어? 실은 유산 받아야 하니 빨리 죽길 바랐던 거야? 누가 그렇대요. 그럼 따님 앞으로 유산 줄 겁니까? 얼마나요? 여기서 약속하세요. 남편은 저희 아빠에게 자꾸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나섰죠. 이제 그만해. 자기 논리로 따지면 이제껏 자기가 시댁에 준 돈도 나랑 상의하지 않은 돈이니 도로 가져와. 도로 가져오면 나도 내가 친정에 준 돈 가져갈게. 자, 이건 자기가 시댁에 얼마나 줬는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대충 계산해 놓은 거야. 남편이 제가 정리해 놓은 지출 내역을 보고 기가 막혀 했어요. 그리고 이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이걸 당신이 어떻게... 남편이 본 건 큰 시누이가 이혼할 때 상대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를 남편이 보냈다는 내역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큰 시누이가 이제껏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위자료를 낼 형편이 되지 못하자 위자료를 대신 갚아준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대출을 써서 말이죠. 그리고 대출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시누이 학자금 대출도 남편이 갖고 있었죠. 아마 자기 동생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남편이니 그 돈을 동생들 보고 갚으라는 말은 차마 못했을 거예요. 내가 몰랐어야 했는데, 그치?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잖아. 가족끼리 왜 그래? 우리 다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야지.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도운 건데 지금 자기는 돈 내놔라 하고 있네. 나한테 시댁은 가족이고 자기한테 처가는 가족 아니야?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안 피곤해? 그리고 원래 여자는 시집 오는 거야. 너는 우리 집 식구지 이 집 식구가 아니라고. 저희 부부가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와중에 아빠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아니, 그럴 것도 없네. 자네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물러봤구만.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내 앞에서 당당하게 유산 얘기를 꺼내지. 그리고 나를 물러봤다는 건 내 딸도 물러봤다는 건데. 지금까지 내 딸이 한 이야기가 사실인가? 정말 내 딸 돈까지 함부로 사돈과 사돈 처녀들에게 쓴 건가? 그래놓고 내 딸이 외양간 고치고 보상하는 데 쓰라고 준 돈을 내 동의가 없으니 돌려달라. 얼마나 나랑 내 딸을 무시하면 그런 소리가 나와?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받은 사람들이 자네한테 뭐라고 갚을 줄 아나? 아니,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뜯어먹고 빨아먹으려 한다고. 자네는 아직 멀었구만. 아직 멀었어. 가족이라고 뭐든 간이고 쓸개고 다 줘선 안 돼. 그래봤자 남는 건 내 살가족뿐이야. 그런 이치를 알아야지. 당장 이혼에게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네. 얼마나 딸을 생각했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딸아들 차별하면서 키운 게 누군데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키워서 이제껏 무시당하고도 성질 한번 못 냈잖아요. 그래서 다루기 참 쉬웠습니다. 자네 말 다 했나? 네, 왜요? 때리긴 왜 때리나? 그래봤자 내 손만 아프고 또 지금처럼 돈 달라고 합의금 뜯어낼 거 아닌가. 그냥 이혼하게. 나는 딱 그 말만 하겠네. 내가 잘하는 변호사가 있으니 이제 연락을 그리로 하게. 합의를 해도 좋고 소송해도 좋다네. 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결정하고 이 연락처를 연락 주게나. 그리고 정말 남편은 제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저는 친정 아빠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법정에 섰죠. 남편도 변호사에 돈을 많이 쓴 것 같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니 꽤 쓸만한 증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하지만 사실관계만 따져도 제가 승소하는 재판이었어요. 남편을 이기는 건 쉬웠죠. 이렇게 쉬운데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쉽게 양육권도 얻었고 위자료와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살았던 집도 받게 되었어요. 결과를 듣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만은 돌려달라고 빌고 차정했는데 저는 그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위자료와 집을 판 돈을 가지고 개인 부동산을 차렸고 아들과 살 새 집을 구했어요. 모두 시댁 식구들이 없는 다른 동네로요. 그리고 저는 친정 아빠와 진한 화해를 했어요. 이혼 소송이 끝난 뒤에 아빠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번에 네가 상처를 받게 된 이유가 네 전남편 말대로 내 탓인 것 같구나. 내가 너를 존중하지 않고 키워서 네가 이런 꼴을 당한 것 같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냐?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마. 그리고 유산은 내가 너에게도 일부 남겨줄 거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 고마워요. 그래도 이제까지 전혀 아빠를 미워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유산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직. 아빠 아직 건강하고 그런데 유산 이야기에서 뭐해요. 더 오래 제 곁에 있어주는 게 유산이에요. 아직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건강만 하세요.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딸에게 너무 몹쓸 짓을 했구나. 걱정 마라. 아빠 아직 팔팔하니까. 그렇게 저는 아빠와도 화해를 했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새 식구에게 더 빨대 꽂히며 지독해질 남편의 미래를 응원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껏 살아온 본가에서 독립해 자기 가정에 충실한 사람만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본가에 제대로 독립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기 식구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